오늘은 오늘 또 제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제가 지금 요즘 책을 쓰고 있거든요. 제 그 티칭에 관한,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쓸 책이지만 칼리지 텍스트북은 아니고 아, 책을 한 2년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제 드래프트는 다 끝났고 이제 지금은 리파이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영어가 제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챕터만 거의 한 네다섯 개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챕터들이, 그러니까 책에 이제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티처 트레이너니까, 티처 이제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 교수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티처이거나 티처가 될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처들은 어때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만, 많은 그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이제 티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방법론을 이제 많이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아,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의 교사들과 미국의 교사들, 차이가 뭘까? 나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미국 교사들에게 티칭 스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 또 문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아, 미국의 티처들이 한국 티처들의 브레인의 절반만 가지고 있었어도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 티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사들과 미국의 교사들, 그러니까 이제 하이스쿨, 그 하이스쿨에 이제 미국도 똑같이 이제 하이스쿨의 시니어들이 자기의 칼리지 전공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가 어느 걸 전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칼리지를 오는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이죠. 벌써 어릴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느 쪽으로 자기가 재주가 있는지를 아는 아이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 소원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느 거에든 재능을 나타내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의 직업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열심히 밀어주면 되잖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뭐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둘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이들을 유심히 보면서,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저는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멘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미리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살아봤던 우리의 그 실수, 우리의 후회, 그다음에 우리의 그 자랑스러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들을 아이들과 그냥 솔직하게 나누는 멘토의 역할인 거예요. 멘토는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멘토의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전 선생님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제가 이제 티칭 유니버시티에서 티처 에듀케이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저를 거쳐간 학생들이 뭐 아무리 안 돼도 이제 1000명은 넘을 테니까, 이제 경력상 그 많은 친구들을 거의 99.9%까지, 거의 대부분이 왜 너는 티처가 되고 싶냐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서, 너무 아이들이 좋아서, 평생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부족하게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해서, 그 변화라는 말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약하게 태어났지만 아이들의 그 미래를 자기들이 잘해서 그 아이들이 약하게 태어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교사들은 어떨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제 그런 일을 했지만 한국의 교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교사의 직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존중을 받는 자리고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교사 직업이 지금 교사들 자신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다른 국민들이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사의 잡은 여전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국가 공무원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많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는 그 뭔가 스테이블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푸시를 해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좀 괜찮은 대학을 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다음에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에 한국 부모들이 안정이라는 의미에는 자기 아이들의 그 어른이 된 아이가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에는 한국 부모님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경제적 안정을 이야기를 하지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안정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아이가 안정이 되면 모든 것을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도 그렇게 말했듯이 원만한 성격의 아이와 공부는 조금 못해도 원만한 성격의 아이와 공부는 아주 잘하는데 성격이 별로 이렇게 잘 원만하지 않은 아이 사이에 어떤 아이를 한국의 부모님들은 더 원할까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성격은 조금 원만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자기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부모님들은 그 숫자만큼 아마 원만한 아이, 공부는 좀 못해도 원만한 아이를 원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도 똑같아요. 미국의 교사들은 거의 90% 이상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교사가 된 아이, 교사 프로그램으로 오는 친구들이고 카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의 교육대에. 근데 한국의 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이 스테이블하고 괜찮아서 이제 교육을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제 퍼센티지로 제가 한국은 말을 못해요. 우리 때는 거의 8, 90%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티칭을 좋아하나 안 하나 그거를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한국에서는. 그런데 제가 제 이제 쓰고 있는 책에서 교사를 5가지 종류, 5타입의 교사를, 5 이제 그 티처 타입을 제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굉장히 열정, 패셔네이트 되고 그다음에 엠파티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티칭 날리지와 스킬도 좋아. 완벽한 교사죠. 그러니까 저는 티칭 날리지와 스킬을 먼저 둔 게 아니고 패션, 그죠? 교사로서의 패션, 그다음에 엠파티라는 거는 우리가 동정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카그니티브 엠파티 그러면 엠파티가 제가 정확하게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엠파티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범죄 프로파일러 첫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셨던 그분이 하는 강의에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이제 영유아 4살짜리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분이 그 아이가 없어진 그 동네 그 자리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그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교사들이 저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교사 트레이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사의 열정과 교사가 너무 되고 싶어. 직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서. 그 다음에 교사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는 그죠? 그 엠파티. 그 다음에
그 티칭 스킬, 날리지와 그 티칭 스킬, 그 학 과목을 잘 가르치는 그 지식과 기술, 그죠? 그 교사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열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이 되고 싶은 그 티칭 날리지와 스킬도 있어. 근데 엠파티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따뜻하게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생각을 읽고 아이들의 느낌을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정서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그냥 한국 교사가 좀 더 유형이 많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패션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티칭 날리지와 스킬이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의 교사들이 이제 이런 교사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티칭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만일에 티처라는 그 직업이 좋아서 만일에 티칭 스쿨을 갔으면 교대나 이제 사대를 갔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별로 잘 가르치는 스킬도 없어. 스킬이 없어요. 날리지도 별로 없고 스킬도 없는데 굉장히 엠파테릭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헤아리고 아이들을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도 그걸 문제 행동으로 보지 않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저기 할머니 선생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이제 그런 선생님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제일 월스트한 케이스인데 이제 엠파티도 없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열정도 없어요. 그다음에 티칭 스킬도 별로 없어.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절대로 티칭 필드에 오면 안 되는 분들이죠. 선생님이 돼서는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새로 이제 하이스쿨에서 이제 처음 이제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을 왔을 때는 이런 선생님 이런 그 예비 교사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이 아이들이 좋고 열정이 있어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고 보고 싶은 열정. 그런 열정이 있지만 이제 막상 자기네가 스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이들을 다룰 줄도 모르고 아이들 마음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엠파티가 없다는 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가지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사들은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자기네가 교사로서 하는 그 어떤 그 성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교사로서의 그 어떤 뭐라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사가 느끼는 그 막 보람, 맞아, 보람. 그죠? 그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보람은 어디에서 느껴요? 한국처럼 그 보람을 승진해서 느끼기보다는 아이들이 내가 가르쳤는데 잘 못하던 아이가 너무 잘해지고 공부를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던 아이가 좀 정신을 차리고 관심 있어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처음에는 아무 열정이 없는 아이였고 그냥 느낌이 그냥 오징어같이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왜 꼭 애어른 같이 이 세상 다 사는 애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를 만나서 그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생기고 특히나 눈동자에 이제 아이들이 생기가 생기 그런 아이들은 보통 보면은 눈동자에 생기가 없잖아요. 근데 눈동자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생기가 생기면서 어떤 서서히 삶의 열정 공부는 아니어도 살아볼까 그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부터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아이가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는 그죠? 그런 아이들. 이제 그렇게 그게 교사의 보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근데 못 보는데 이제 보통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열정이 다 식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교사들은 주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아이들한테 돌려요. 아이들이 문제가 많고 아이들이 내가 특히 우리 반에만 특별히 문제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 아이들 책임으로 돌리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걸 attribution theory라 그러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학생들을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성공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잘 성적을 잘 받고 잘하는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나 교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됐지? 하면서 계속 자기를 점검을 해요. 그거는 이제 자기를 학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은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자기를 고치겠죠. 자기를 고쳐가지고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제 주로 이제 성적이 좀 못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을 원망하고 교수를 원망해요. 그래서 교수가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이런 성적을 내고 교수가 이렇게 과제를 자기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기는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어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컨트롤을 못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막 아이들이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네가 이제 조금 커지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그게 딱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네가 자기네를 컨트롤을 못하고 이럴 때에는 이제 따라가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이제 실패를 거듭하죠. 근데 그걸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죠. 아이들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의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부 다 이제 싫은 거예요. 잡도 싫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들은 그 최진석 그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주말을 바라보고는 사는 학교의 선생님이 아닌 학교의 인플로이가 되는 거죠. 그죠? 학교의 인플로이, 스쿨 인플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선생님의 직업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5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 분류예요. 보통 뭐 티처들 뭐 타입스 그러면은 뭐 독재자 같은 타입, 뭐 민주적인 교사, 뭐 그다음 퍼미시브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러는 교사들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누가 그렇게 처음 분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미국의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패션이 뭔지. 왜냐하면 패션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교사에 대한 열정이 지속이 돼야지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내가 가르친 방법으로 못 배웠을 때 그 아이가 왜 못 배우는가를 연구를 하게 돼요. 그게 책임이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교사인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아이의 어떤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무엇이 아이를 지금 배우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걸 뭐가 프리벤트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교사가 그걸 찾아내야 교사가 그 다음에 아이를 가르쳐서 그 아이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난리지 그 지식과 기술과 이런 거를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의 교사들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교대나 사대를 들어갔을 때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한 트레이닝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교사들이 지식 전달자, 교수들이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만 하게 되면 특히나 지금 같은 이 AI 시대에는 교사와 교수가 다 없어져야 되는 직업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니네가 구글을 이용하면 이제 인사이클로피디아도 필요가 없어졌어. 이 구글이 인사이클로피디아야. 거기에 가면 구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글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책, 이제 뭐를 하나의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 모든
아티클들, 연구 논문들, 그다음에 누구의 강의 내용, 아무튼 누군가가 글로 써놓은 그 무언가에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떠요, 구글에. 정말 어메이징하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 그 세월에서, 그리고 얼마나 또 유튜브에 강의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지식 전달자의 역할은 이제 조금 비껴놨는데, 이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 비켜난 거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지적 능력, 인지 능력 자체가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아이들의 부족한 면들을 부모가 다 보면서 그 부분을 채우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학교 교사가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만일에 지금의 한국 교육처럼 나간다면, 그죠? 그래서 한국 교사들이 그 위상이라는 그 리스펙트가 그만큼 떨어진 게 이제 존경 교사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사들을 보고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승과 선생님의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스승에는 멘토가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스승에는 어떤 도덕적인 거, 그죠? 그분에게서 그 어떤 그 스피릿, 그 스피릿을 한국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아니고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장인에게서 느껴지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청소를 하는 청소 전문가, 그죠? 그분은 자기가 청소하는 일이 자기 프로페셔널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그분이. 그죠? 그분은 청소의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프로인 거죠, 한국말로 하면. 청소의 프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니어, 그 밑에 이제 새로 이제 청소 일을 시작한 분들한테 이분은 스승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승은 우리가 공부에 관계된 스승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은 두 아이를 키운 엄마니까, 그죠? 제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딜레마와 그다음에 스트러글과 기쁨과 그다음 후회와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한 경험을 가진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엄마들이 나에게 와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라.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근데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저의 멘토 역할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이 empathy, 그죠? empathy, 우리가 영어로 cognitive empathy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compassion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거는 sympathy인 동정하고는 다른, sympathy는 남의 어려운 거를 보면서 동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남의 힘든 걸 보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엠파티는 그 사람 속에 빙의가 돼서 들어가는, 한국의 빙의라는 말을 저는 참 적절한 말이거든요. 근데 영어에 이제 그 말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냥 포제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스트 그 영화에서 그 이제 그 이제 일찍 죽은 남자 배우가 그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무당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 영혼과 이야기하는 그분 몸속으로 포제스가 돼서 그분 몸을 이제 아큐파이 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이. 그래서 그분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엠파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로서. 부모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사로서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 속에 있는 그 생각과 아이 속에 있는 마음의 느낌, 그쵸?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는, 제가 헬렌 켈러
아니 그 앤 설리반 이야기를 제가 잘 하거든요. 미국 교사들한테 이야기할 때 앤 설리반이 왜 유명한가? 물론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라는 친구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헬렌 켈러의 스승으로서 유명해졌고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은 평생 같이 하는 동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만남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첫 만남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둘이서 투쟁하는 게 굉장히 근데 요즘 교사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앤 설리반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특히나 이제 아이들에게 몸에 칭찬을 해도 애들 머리나 어깨나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교사와 학생들 사이가 이제 이렇게 딱 그 어떤 그 어펙션의 의미가 많이 이제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이제 몇몇 교사들이 그 섹슈얼 허래스먼트에 이렇게 연루가 되면서 성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법들이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유로라도 아이들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생겼지만은 그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설리반이 헬렌 켈러에게 부모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단호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많은 그 교사들이 그 집에 하이어가 됐다가 고용이 됐다. 그 다음날 하루 이틀 만에 다들 떠났어요. 뭐 짧은 시간 조금 하고는 다들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앤 설리반은 안 떠났어요.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갔어. 싸웠어요. 누구야 헬렌 켈러와 싸웠어. 싸워가지고 싸워서 이 아이를 이긴 게 아니에요.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 안에 있는 그 desperation, 그 desire를 본 거예요. 그 desperation이 뭐예요? 절규예요, 아이. 그 다음에 desire는 뭐예요? 욕망인 거예요, 아이가. 그럼 뭐예요? 이 아이는 그 desperation과 desire를 뭐를 통해서 봤냐면 아이의 문제 그, 그 와일드한 비헤이비어를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그 과격한 행동, 그죠? 온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죠? 그 헬렌 켈러가 다 막 부시고 소리 지르고 울고 뭐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헬렌 켈러는 이 세상과 이제 소통을 한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헬렌 켈러가 한 방법이야.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 근데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디자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이어를 욕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왜? 말을 못하니까. 그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행동으로 나온 거죠. 행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나 소통하고 싶어. 나 이런 욕망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앤 설리반은 헬런 켈러의 그 지적 능력을 본 거예요. 인지 능력을 본 거예요. 지적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설리반으로 하여금 티처 설리반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했을까? 제 해석은 앤 설리반은 자기를 교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선생님으로 트리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왔을 때 내니, 그죠? 양육하는 내니, 아이를 보호해주는 보모,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도저히 자기가 그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뭐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고 그 아이를 안전하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앤 설리반은 자기 스스로를 교사로 봤기 때문에 교사의 눈으로 헬렌 켈러를 본 거예요. 교사의 눈으로 헬렌 켈러의 속을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그거를 저는 카그니티브 엠파티라 그래요. 엠파티라는 게 그게 교사인 거예요. 만일에 앤 설리반이 자기 스스로를
교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그것을 못 봤을 거예요. 못 봤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다 떠났을 거예요. 그 전에 왔던 그 사람들처럼 다 떠났을 텐데, 앤 설리반은 먼저 자기 자신을 교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사의 눈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교사의 눈으로 헬렌 켈러의 마음속에 그 욕망과 마음속에 그 데스퍼레이션, 그 절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일단은 헬렌 켈러를 잡아야 됐어. 왜? 그래야지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아직 어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아이가 그렇게 소통을 해오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아이에게 그것이 소통의 방법이 아니야. 너가 다른 방법을 쓰면 좀 더 많은 걸 소통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헬렌 켈러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앤 설리반이 유명해진 거예요. 앤 설리반의 작품인 거예요, 헬렌 켈러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혹시나 제 이야기를 교사가 될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만일에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교사들, 부모들의 결국에는 이제 expectation, 그죠? 기대. 그다음에 교사들의 perspectives. 그 perspectives를 어떻게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야 될지 지각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믿음,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교사들이 보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게 달라져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특수교육에 있지만은 이제 일반 교사들도 제가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90% 이상의, 요즘은 미국에서 90% 이상의 특수 아이들이 일반반으로 시작해서 특수반으로 넘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일반 교사들의 손에서 실패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실패해서 특수교육으로 넘어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90%의 아이들은 미국의 특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14.4%인가 2019년도 데이터가 14.4%가 이상이 특수아들이에요. 일반 이제 스쿨 그 취약 능력 학교 아이들 중에서. 그러면 14%면은요, 한 반에 1.5 아이들이에요. 그죠? 1.5 아이들이 특수 아이들인 거예요. 굉장히 많죠, 숫자가. 미국에 도대체 왜 이렇게 특수아들이 많나?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특수아이들에 집중을 하지만, 미국은 이 14.5% 중에서 거의 한 13% 이상의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학습장애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일드 지적장애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뭐 ADHD, 뭐 이 아이들의 행동이 있지만 행동이 장애는 아니니까, 그런 많은 90% 이상의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disability라기보다는 school education deficit라고 불러요. 왜냐면 school education에서 실패한 아이들이거든요. 학교 교육에서 실패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보통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미국은 공교육을 만 5살이 시작하기 때문에 만 5살인 킨더가든에서 퍼스트 그레이드 2학년, 1학년, 킨더가든과 1학년 사이에 이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지 못하면 거의 이 아이들은 100% 특수교육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특수교육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지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테스트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IQ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휘력이 괜찮으면 이 아이들에게 IQ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학습장애아가 되고 어휘력이 이제 부족한
특히나 이제 가난한 부모들 밑에서 또 막 부모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어떤 언어 자극이 약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상 경험이 약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이제 삶의 경험이죠. 그런 게 약하고 그러다 보면 어휘력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친구들이 이제 지적 장애로 넘어오거든요. 이제 마일드 지적 장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실패한 아이들이 이제 특수교육으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죠? 중등교사 자격증, 초등교사 자격증 이런 걸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런 아이들 벌써 이제 딱 킨더가든 아이들 시작하면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죠?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든 장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름은 다 장애의 종류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이 쉐어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 그 발달 그죠?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 능력, 언어 능력, 사회 능력, 정서 능력,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모로 능력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다 이렇게 분산돼 나오는 게 디서빌리티거든요. 장애거기 때문에 결국 장애는 결과지 절대로 원인이 아니에요. 장애가 원인이 돼서 아이들이 못 배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가 어긋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이는 게 장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장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 그 아웃컴이 없어요. 성과가. 장애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장애의 원인을 찾아가서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생기면 암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암 덩어리를 이렇게 떼어내버리면은 몸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암이 퍼지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그 암이 생겼다가 다 떼어내서 괜찮았는데 또 다른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인 치료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의 씨앗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항암 치료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이제 자꾸 줄기줄기 잡아가지고 자꾸 이제 퍼져 나가는데 이게 저의 문제점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은 이제 앞으로도 아마 이제 제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반복해서 계속 나오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 선생님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보고 좀 한국 선생님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별로 사회에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들의 인격에 대한 성격 어떻게 보면 인격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의 인격을 공격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깊이 교사가 뭐라는 거를 이렇게 깊이 그냥 우리가 무슨 뭐 교육 철학 막 이러지만 그런 거창한 언어가 아니고요. 자기 온 철학적으로 자기를 알고 이 교직을 선택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요즘은 이제 특히나 이제 초등교육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교사가 이제 좋기도 하지만은 그 직업도 좋지만은 아이들을 왜냐면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키운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20대 많이 돼봐야 중반 그죠? 아니면 뭐 요즘은 이제 뭐 그 교사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임용고시인가 뭐 그런 걸 준비하느라고 이제 교사들의 에이지가 많이 늦어지기도 한다고는 그러는데 그래도 20대, 30대 초반 그다음에 자기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이 이 교사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의 파워는 뭐예요? 노력이잖아요. 그죠? 노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라도 인텐셔널리 그런 쪽으로 나의 약한 모습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처럼 인성이 문제가 되는 교사들이 숫자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인성이 문제야. 교사들이 완벽한 인간이 인성이 돼야 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 거는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뭐가 바르고 뭐가 바르지 않고, 인간의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인간의 선이 뭐고 인간의 악이 뭐고, 그런 거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안 듣죠. 굉장히 교사의 직업은 사실은 무서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부모는 자기 아이를 한 명 낳는 사람은 한 명만 책임을 지고 두 명 낳는 사람은 두 명만 책임을 지지만, 교사들은 한 1년에 아이들을 20명, 30명, 40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직업이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학년을 올라가.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교사들이 이제 같은 학년을 선택을 하면, 한 학년을 선택을 하면 그 학년을 보통 이제 평생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이렇게 수년을 같이 가르쳐요. 그게 허락이 되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들이 학년이 막 바뀌잖아요. 그래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세 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6학년이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그 학년을 계속 교사가 올라가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한 교사를 2, 3년을 만나는 아이들도 있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만일에 그 교사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왜 교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차별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일부러 차별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